안녕하세요. 공감 사회복지사 1급 영상 강의입니다. 사회복지 법제론 공부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은 마지막입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판례인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서 굉장히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적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년에 한 번씩, 경년에 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한 지금 이제 출제 경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교과서로는 330쪽입니다. 17회 때 한 번, 19회 때 한 번, 21회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홀수의 차이 경련으로 한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으면은 뭐 건너뛰어도 합격에는 큰 지장을 주는 어떤 그런 영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한 문제라도 더 맞추고 싶으시면은 이 부분도 정리한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판례하고 결정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요, 대법원의 판례 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소위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결정한다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이 심판 청구, 헌법 소원의 심판 청구가 상당히 그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인용 또는 위헌 결정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으면 보통 이제 기각 또는 합헌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제로서 대법원에서의 주요한 판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주요한 결정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살펴보는 것은 여태까지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 세 가지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 절차 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사업법에서 배웠는데요. 사회복지법인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는데, 이 기본재산의 처분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판시사항을 보면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 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판시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한 것은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유지 보호와 재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 대표자가 이사회 의결 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 법인 대표자가 이사회 의결 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했으면 그 처분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로 대체로 보면 이 판례를 묻는 문제는 이 소위 말해서 이 판결의 요지, 핵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정리해 놓은 이 내용을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시험 9회 때 한번 13회 때 한번 나왔거든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는 이사 직무 집행 정지 등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판시사항을 보면요.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적도 없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을 때 그 결의의 효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효거든요. 예, 그래서 판결 요지를 보면요. 법인 이사회가 특정 이사들에게 적법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서 그 이사가 출석하지도 않았는데 이사회가 개최가 되었고 그와 같이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이사회의 소집 통지 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 통지서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했다면 적어도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해서는 정관이 규정한 바대로의 적법한 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결의 역시 무효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즉 21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판시사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그 아파트 경비원이 계시는데 의족을 착용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설 작업 중에 넘어졌습니다. 의족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재해를 입고 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문장 하나하나가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산재보험법의 해석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내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내적 신체라는 것은 이른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그러한 신체에 한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족이 비록 나중에 이제 소위 이제 가공품으로서 소위 이제 신체에 결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의족이라는 건 생내적 신체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판결 요지를 보면 신체를 생내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는 상당히 공백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의족의 신체 대체성에 비추어 볼 때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의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여러분 산재보험의 그 업무상 재해 개념 기억나시죠? 사업자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족은 단순한 신체 보조 기구가 아니요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서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하는 의족이 파손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례는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부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건 이제 꽤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요. 9회 때 나왔던 겁니다. 자, 국민연금법 제52조. 당시 국민연금법 제52조는요. 병급의 조정이었습니다. 병급의 조정. 예. 병급 조정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소위 이제 중복급의 조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연금법 제52조는 위헌입니다. 라고 이제 그 소위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에 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 헌법소원 심판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2개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의 조항, 이제 오늘날에는 이거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하죠. 이게 기본권 제한의 입법 한계를 넘어 재산권인 급여를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결정 요지를 보겠습니다. 결정 요지를 보면 결론은 뭐냐면 이 국민연금법의 이러한 그 병급 조정에 대한 이러한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 사람의 수급권자에게 여러 종류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그 연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지급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균형의 차원에서 중복급여 수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일부 급여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은 수급권자가 최저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지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거나 여러 종류의 수급권이 발생했다고 하여 반드시 중복하여 지급할 것은 아니다. 즉, 철저하게 보험 수리 원칙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수급권자에게 2 이상의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적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헌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지도 않았고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 국민연금법상 병급 조정, 즉 중복급여의 조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등 위헌 확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판례 문제에서 대부분은요, 위헌이 아니다는 결론이거든요. 예, 즉 합헌이다. 기각이 많은데 지금 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 되게 유명한 그 결정이잖아요. 뭡니까? 군 가산점, 이거 위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 결정은 실제로 이제 그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즉 인용 결정이 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개요. 이 헌법소원 심판은 제대 군인이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응시한 때 과목별 득점의 일부를 가산하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여성이라든지 신체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나 신체 장애인 등은 이를테면 군대를 가고 싶어도 군대를 갈 수가 없는데 이 제대군인에게 엄청난 가산점을 지급하는 것은 이게 이제 평등권이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니까 이거 이제 헌법소원 이걸 청구한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산점 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한다. 그래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은 침해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능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능력에 따라서 선발되고 능력에 따라서 성과를 받고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상당히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이 소위 말해서 대우되지 않는, 네가 남성이니까 뽑히는 거고, 네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출신이니까 대우받고, 이런 거는 능력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능력주의가 아닌 거에 따른 이러한 처우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군 가산점이라는 것은 능력주의가 아닌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제대 군인 지원이라는 입법 목적은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한 게 아니에요. 성별, 현역 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의 이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기 때문에 헌법 25조의 위배되므로 청구인들의 공무 담임권도 침해된다. 결론적으로 제대 군인의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 신체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 즉 위헌이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국민연금법 제75조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위헌 확인입니다. 자, 개요입니다. 이 헌법소원의 심판은 소득 재분배와 강제가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에 연금보험료 징수 등의 조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 제119조 1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결정 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연금제도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제도는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를 급여의 산출 근거로 하여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금전을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즉,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회보험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어떤 그 복지지출과 다르게 이 소위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이 연금보험료의 강제 징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 징수 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이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요소로서 소득 재분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며 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징수는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보험료와 급여액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정책론에서 배웠습니다. 사회보험이 철저히 보험 수리 원칙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 개별적 형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상충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고소득자가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급여액보다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고소득자의 구매력을 강제로 빼앗아 저소득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결론, 국민연금제도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국민연금보험료 강제 징수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이 내용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라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째 헌재 결정례를 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등에 관한 위헌 확인입니다. 자, 개요. 국민연금법 제6조가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 원칙 및
헌법 제34조 1항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법률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결정 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맨 밑에 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행복 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모두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3번이나 나왔죠. 자, 결정 요지를 한번 보면요. 가입 대상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60세 미만의 국민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여기서 청구인들은 60세보다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이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 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결정례는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에 관한 위헌 확인입니다. 자, 이 결정례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기준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러한 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건강보험의 의무적 가입을 규정하고 임의 해지를 금지하면서 보험료를 납부케 하는 건강보험법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뤘던 그러한 이제 결정례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제 밑에 보시면 따라서라고 되어 있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결정 요지를 한번 보죠.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르면 그 자체로 직접,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거부 처분이라는 집행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현실적 침해가 있게 되므로 기본적 침해의 직접성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의 보험료 조항 자체가 과도한 보험료를 정하고 있다거나 그에 대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는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일정한 계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제론에서 다 배웠죠. 한편 의무 가입과 임의 해지 금지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는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6번째는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즉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위헌 소원입니다. 자,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 헌법소원 심판은 장애인 고용 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에 관한 규정이 사업주의 계약 및 직업 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위헌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자, 계약 자유의 원칙은 우리가 사회복지법제로 맨 처음에 배웠었죠. 이 민법의 기본 원칙, 시민법의 기본 원칙의 하나였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 37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은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요구라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 및 경제상의 자유가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하여 곧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고용부담금 규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일정 방식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담금 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즉 상당히 이제 공평하다는 것이죠. 형평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용부담금 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비례적 평등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고용부담금의 부담 기초액도 많지 않다. 이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부담금이라면 사업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이제 결론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이라는 공약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7번째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제 현재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죠. 이제 거기서 이제 과거에 청구했던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자, 저상버스 도입 의무 불이행 위헌 확인입니다. 자, 개요. 청구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부작위라는 것은 이 정부 당국에서 마땅히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음을 소위 이제 이 잘못됐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 부작위가 청구인의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자, 결정 요지.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 과제보다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는 없다. 나아가 헌법의 규범으로부터 보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 의무를 헌법에서 도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던 헌법 제34조를 보시면 여기 이 내용으로부터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 의무를 뜻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헌법소원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요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이 내용 통틀어서 3번 나왔습니다. 다음은 8번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입니다. 자, 개요를 봅니다. 이 헌재 결정례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즉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었죠. 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해당 법령의 규정 내용 중에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의미가 불명확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다루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게 불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집행당국에 의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 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규정이 불명확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의 위헌 확인이죠. 자, 이 헌재 결정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가 급여 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를 다룹니다. 즉,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이게 뭐냐면 정부 당국이 나의 자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의 이런 그 자산을 조회하는데, 활용하는데 동의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만은 기각이 되었죠. 자, 결정 요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서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와 관련된 규정은 급여 대상자와 소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따라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급여 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2개 남았습니다. 10번째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차별 적용 위헌 확인인데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할 수 있도록 법규 제정과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은 부작위, 자, 부작위가 또 나왔네요. 그죠? 부작위로 인해서 국가공무원들과 다르게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차별 취급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작위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근데 뭐 이러한 그 청구 역시 이제 그 기각이 되었죠. 자, 결정 요지를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능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 설정 및 실시 의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이를 위한 법령과 규칙 등 세부 기준의 제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조항 어디에도 피청구인인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방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실시를 위한 예산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위를 다투는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구의료보험법 제41조의 7항 등에 대한 위헌 소원입니다. 이 결정례는 체납 보험료를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법이 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여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위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즉,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결론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판례와 결정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동안 법제론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복습과 성실한 공부. 자, 그리고 이제는 기출문제를 계속 이제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본 실력을 공고하게 쌓아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혹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아직은 기본 학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영상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시청하시거나 청취하시면 확실히 또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저랑은 또 다음 좋은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